2022 서울국제 트래블마트 서울 의료관광 국제 트래블마트의 서울 의료관광 국제포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지영입니다. 네, 의료관광이라는 용어가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 서울과 같이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갖춘 관광지에서 수족과 같은 전문적인 치료에서부터 정신건강 또 미용에 이르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의 그런 관광을 일컫는 것인데요. 서울 의료관광 산업은 팬데믹 이후에 K-방역, K 또 의료에 대한 관심 최고로 서울 의료관광 산업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엔데믹 시대에 새로운 국면을 맞은 지금 서울 의료관광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할까요? 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 전 세계 석학분들의 강연과 또 토론을 통해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의료관광 국제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기조 강연 주제 또 연삽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의료관광 산업 발전에 함께 해오신 유럽 최고의 의료 웰니스 권위자십니다. 헬스케어와 웰니스의 모호한 경계라는 주제로 라즐로 푸즈코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푸즈코 교수님의 기조 강연 함께 하시죠. 서울 의료관광 국제 트래블마트 메디컬 투어리즘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항상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참여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머지 않은 미래에 직접 뵐 수 있는 시일이 오리라 기대합니다. 사실 항상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던 온라인으로 하던 저는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웰니스에 관심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누락된 있었는데 이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헬스케어와 웰니스의 흐려지는 경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나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케어 산업이나 헬스케어 산업에서 일을 하시는 현장의 인력들을 보면요. 한쪽 분야에서 발전을 하게 되면 특히 웰니스에서 일어나는 발전과 헬스케어에서 일어나는 발전이 서로 구분되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기회가 누락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협력을 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훨씬 큰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웰니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또 전반적으로 웰니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제목에 나온 것처럼 웰니스라고 해서 항상 우리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웰니스는 시간 낭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기대한 바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호텔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기사를 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웰니스라는 것은 말뿐이다. 실제 결과는 없다. 라는 실망감을 표현하는 경험담이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헬스케어와 웰니스 비즈니스 간의 연결고리가 정말 중요하고 이들 사이의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학적이고 증거에 입각한 신뢰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웰니스 산업에서 헬스케어는 좀 더 과학적이어야 되고 전문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웰니스는 좀 더 경험에 기반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역할이 더 중요한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연구 결과를 좀 더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오길비라는 데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몇 가지 주요한 점을 살펴보면요. 웰니스에서 굉장히 큰 약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서비스를 받았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것들을 입증을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에 입각한 솔루션들이 제시가 되어야 되고 웰니스라든지 레저 이런 서로 다른 용어들 안에서 그 용어 개념 안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세 가지 분야에서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 가운데 있는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진정성의 격차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한 신뢰도가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만큼의 가치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선택한 사람들이 그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지하고 또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뜻합니다. 임상이라든지 여러 테스트 인증서 같은 것들이 바로 진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이 사진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작은 토마토가 하나 있는 사진인데요. 예를 들어서 건강해지고 싶다라고 하면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집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부분에 집착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질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칭하는 실제 전문적인 질병명도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건강한 식습관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올소렉시아라고 하는 실제 의료적인 질병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이러한 질환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 서비스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이러한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건강한 서비스와 헬스 투어리즘 간의 하나의 흐름이고 두 가지의 차이입니다. 헬시 서비스라는 것, 즉 건강한 서비스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웰니스 서비스가 나오죠. 웰니스 서비스면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헬시 서비스는 선택적인 부분이죠.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헬스 투어리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의료적인 치료를 위해서 해외로 가는 것들이고요. 헬시 서비스라는 것은 건강한 옵션을 한 패키지 안에서 여러 선택사항이 있을 때 좀 더 건강한 옵션을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하나의 옵션으로 넣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연속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부터 장기적인 치료를 받는 것까지 전체 흐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병원이나 웰니스 그리고 호텔 관광 업계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이 전체 프로세스 안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한 개의 주체가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는 없겠지만 한 사람의 생애 주기를 놓고 어디에서 입원을 하고 어디서 치료를 받고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 업계는 무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페이션트 가든이라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서로 다른 서비스가 융합이 되고 결합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다용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 데이터를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손님이나 환자뿐 아니라 모든 관광객들의 웰빙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 관광객이라 하더라도 의료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많겠지만 그 외에 다른 일반적인 관광이나 쇼핑 등 다른 부분에 시간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도 중요합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의 발현이 된 이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발생하기 전과 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제대로 대처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한 2년 전쯤에 나온 산업계의 연구 결과인데요. 극동아시아 지역에 집중한 연구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자연환경이나 기존의 전통적인 치료 개념인 힐링에 기반한 테라피가 최근 들어 많은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의료와 웰니스가 결합된 부분입니다. 온천욕과 같은 것들이 좋은 예시가 될 것인데요. 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여기에 조금 집중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종합적인 헬스케어와 일반 의학 4.0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정부도 제공을 하고 또 여러 관광지가 있을 때 이러한 요소들을 서로 섞는 거죠. 브랜드나 서비스의 일부 프로그램들을 서로 융합을 시켜서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 잘 부응하도록 또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도록 세 가지 큰 분야 안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가져다가 융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서비스 제공자라면 내가 이 셋 중 어디에 속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예방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병 발생 전의 단계에 내가 어떤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예시가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 셔버트입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독소 배출이라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독소 배출이 일반적인 문화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독소를 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료를 먹고 그러면서 독소를 배출해서 질병의 예방을 한다라는 하나의 예시였고요. 두 번째는 하이킹과 같이 오락 활동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이 움직여라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하이킹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신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또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시인데요.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말을 통해서 하는 요가입니다. 웰니스이기도 하고 힐링 효과도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집중력,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매우 효과가 있고 많이 권고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폐 증상이 있는 아동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노인들을 위한 비슷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에게 동물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일부 도시에 있는 병원에서 이런 가능한데요. 아마 서울에 있는 병원도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동물을 이용한 치료를 하거나 교감을 하거나 동물이나 자연과 환자들이 교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 회복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힐링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일상생활하고는 분리가 되어서 생각합니다. 보통 또 힐링을 위해서 나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시아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신만의 시간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시간을 찾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을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예시는 이 직접 한 사람이 있는 수요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버스 안에서 한 15분 정도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힐링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 의료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는 병원에서의 웰빙 프로그램입니다. 병원에서도 웰빙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은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가 그리고 말기 암 환자인데요. 와인 한 잔과 담배를 좀 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허락해주는 병원은 많지 않겠죠. 이 병원은 이렇게 허용해 준 이유는 이미 이 환자는 말기이기 때문에 담배 한 까치 피우고 와인 한 잔을 마신다고 해서 몸 건강이 더 나빠지는 건 아니고 잠시나마 기분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웰빙을 개선하겠다라는 접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웰빙 개선이 헬스케어 규제나 헬스케어 기관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예시는 의막 치료입니다. 의막 치료는 아동들에게도 큰 효과가 있는데요. 아동뿐 아니라 이 아픈 아동을 돌보는 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아동뿐 아니라 아동의 부모들이 있는 아동 병원에 가서 음악을 연주하고 음악을 들려주는 것들이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신체적인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예시였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라는 부분도 또 예시가 있습니다. 아동들 중에서 이런 기기, IT 장비에 중독이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을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이용하면서 보내곤 하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맥락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잠 자는 것을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낮잠을 하거나 그래서 낮잠을 통해서 잠자는 연습을 한다라는 뜻에서 냅설사이즈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또 전통적인 힐링 치료 예시도 있습니다. 일본의 예시인데요. 이게 정말 뭔지 모르는 외국인이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일본의 전통 디톡스입니다. 천연 자연 환경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가 되고 있고 외국인이나 방문객들 모두가 느낄 수 있고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음악과 자연 환경을 같이 융합한 것입니다. 자연의 소리를 증폭시켜서 사람이 자연의 소리를 듣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도록 하는 것인데 매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예시들과 같이 웰니스와 헬스케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협력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들이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 정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어 수영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어복을 입고 수영을 하면서 심리 치료를 하는 것인데요.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큰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재미는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트 테라피 예시입니다. 파도 한 번 치면 사라지는 모래 위에 백사장 위에 그린 그림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혼자서 혹은 여러 사람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의미도 찾아보고 타이밍이 무엇인지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완성을 하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연결과 비연결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먼저 있는데요. 웰니스와 헬스케어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피해야겠습니다. 아, 교육도 다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다르다라고 이렇게 분리를 해버리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언어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융합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배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융합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만의 메디컬 웰리스 스토리 그리고 웰리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웰리스가 됐든 메디컬이 됐든 이 서로가 융합이 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나쯤은 갖고 계셔야 되고 이 부분을 계속 개발하고 더 많은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역정부와 중앙정부가 또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각 정부 주체 기관들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몫을 해서 좀 더 다양한 융합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성공리에 끝나리라 기대합니다. 머지않은 시일 안에 직접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자 라즐로 푸지코 교수님은요, 의료 서비스와 웰니스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서 고객 가치를 제고하는 높이는 전략의 중요성 역설해 주셨습니다. 귀한
기조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의료 또 웰니스 산업 관련 전 세계 전문가분들의 해안을 들어보는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 주제 또 연사분 소개해 올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병의원 또 재활센터, 난임센터 측과를 평가하는 테모스 인증기관, 인증 시스템이 있죠. 이 테모스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키신 분입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의료관광 산업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 인증기관의 시각입니다. 독일 소재 국제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테모스 설립자 겸 CEO이신 클라우디아 미카 박사님께서 직접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지금부터 미카 박사님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라우디아 미카 박사입니다. 저 테모스 인터내셔널 국제인증기관의 설립자이자 CEO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의료관광업계가 팬데믹으로부터 배운 점, 그리고 인증기관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오늘 목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의료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오늘날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자들의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그리고 인증을 취득할 때 어떤 도움이 앞으로 이제 필요한가, 그리고 마무리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모스 인터내셔널 이 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의료 인증기관이고요. 본사는 독일 쾰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개의 지역 오피스가 존재하고 있고 설립한 지는 12년 정도 지났습니다. 의료 관광 서비스에 대한 경력이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각각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고요. 인증 전문가는 25명, 그리고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인증 경험을 현재 지니고 있습니다. 인증 수여 기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저희 웹사이트에 방문하실 수 있게 주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료관광업계가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이제 처음 발발했을 때 방콕 신문을 하나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무그라트 병원장 아리크라드 차로키팟이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환자, 고객이 50% 이상이 이제 해외 고객들인데 전혀 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통탄을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직접 체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2년 반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상황이라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OECD 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의료 시스템이 코로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 업계 전반적으로 2년 반 후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변할 수밖에 없었고 같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변화를 깰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증기관으로서 테모스 인터내셔널이 어떤 역할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코로나가 이제 영향에 대해서 어떤 여파를 미쳤는지에 대해서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긴 하죠. 그래서 병원 인력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이제 결국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안전 장비 에 대해서 부족하고 그다음에 수요가 엇박자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PPE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제 전략들이 계속
이제 나왔었는데요. 코로나에 대해서 점점 파악을 하면서 규제 사항들이 계속 따라서 바뀌었고, 그러면 보건 인력들이 계속 달라지는 그런 규제에 대응하느라 힘들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이 이제 그런 보건 분야의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지, 감염이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제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업계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력 부족, PPE의 뭐 필수는 아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긴 당연히 부족했겠죠. 그리고 뭐 병원이나 이제 의료 관광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당국의 규제가 계속 바뀌면서,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계속 바뀔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불안, 언제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해외 고객들이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요, 당연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혹은 가족의 감염이 되었을 때는 치료를 해야 했고, 그리고 국경이 닫히는 경우에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외의 그런 병원이나 이제 클리닉에 예약된 치료가 있더라도 하늘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못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국 혹은 해외에서도 치료가 지연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사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비필수적인 치료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꼭 할 필요가 없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에는 지연하고 그다음에 미루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제 의료 관광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증 기관으로서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국경이 다 닫혔는데 지금 병원들을 만날 수가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릴 수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라도 찾아보자. 우리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증 기관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병원, 그리고 이런 의료 관광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결국에는 '기준을 설립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 3 월부터 5월까지 CDC, 유럽 CDC, WHO, 그다음에 ISQA의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참조해서 60개 이상의 그런 기준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팀이 이렇게 기준들을 계속 만들었고요. 결국에는 이 상황을 좀 대응하기 위한 저희들의 기여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웹사이트 상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200여 개 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다운로드를 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 결국에 봤을 때 현 대응책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인증 기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위생 정책들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감염에 특화된 것은 아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위생 감염 예방을 위한 정책, 절차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훈련된 그런 전문 인력이라든지 절차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되진 않았습니다만 강화를 기존의 것을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력들이 결국에는 감염 예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었고, 그리고 품질을 위한 문화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시행하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난 관리,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 존재했습니다. 다음 또 하는 방면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재난 관리하고 대응책들이 이미 설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체제를 완전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대응할 필요 없이 결국에는 기존의 그런 정책들을 변경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R&R도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재난 관리에서 감염 예방 본부에 인력을 이관하면 된다고 일단은 대응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응 위원회들도 그대로 그 체제를 사용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그런 어떤 기준들을 세웠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WHO의 5스텝의 그런 손민색에 대한 규칙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훈련, 모니터링, 전문 인력, 그리고 환자들을 위한 그런 정보, 그리고 손세정제에 대한 그런 공급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존재하는 그런 절차들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그리고 안전 보안에 대한 그런 절차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응하고 예방을 위한 규칙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었죠. 네, 물론 이게 코로나에 적합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그런 규칙들이 이미 존재했고 그다음에 보완을 할 수 있었던 기반이었습니다. 무엇을 저희들이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극을 메꿔야 했죠. 없는 것을 만들기보다는 있는 것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강화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위생 감염 예방 통제를 위한 기준 강화를 했고요. 보건 전문 인력에 대한 기준을 강화를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런 간호 인력들의 그런 부서 간의 이동이 가능하게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치료 그리고 환자들의 치료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서로 이동을 하는 그런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에 대한 규칙을 새롭게 설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로 많이 이제 긍정적인 그런 효과로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못했던 것을 빨리 배웠죠. 줌, 팀, 그런 서비스 그리고 의료 서비스 업도 이런 서비스들을 새롭게 개발을 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모니터링이라든지 컨설팅 서비스들이 이제 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이런 원격 진료 툴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환자들을 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 관리 그리고 위기 대응에 대한 방안들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 대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툴들, 그래서 병원, 호텔, 커뮤니티 그리고 규제 당국과의 그런 이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보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규칙이나 강화가 되었을 때는 결국에 다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위기 대응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증기관 절차에도 다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보완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래에는 더욱더 이제 발전을 시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는 없었다. 그냥 있는 것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또 저희 이제 고객들의 피드백이기도 한데요. 커뮤니케이션의 힘이 정말 강력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고객과 그다음에 병원과의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충성도가 있는 고객들 그리고 관객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커뮤니케이션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또 반증이 되었는데요. 폐쇄되면서 가지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개발을 한 온라인 툴을 통해서 계속 연락을 유지를 할 수 있었고 미래를 계획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인존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경이 열리자마자 저희들이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협업의 힘이 더욱더 부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원래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관광 쪽 같은 경우에는 고객 후기들을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코로나 이전의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고객을 계속 정보를 전달하는 것, 온라인 교육, 세미나 그리고 팟캐스트 등들의 그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계속 이해관계자들과 연계를 유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하게 어느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관광객들 그리고 고객들은 정말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뉴노멀에 이제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언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더 긴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들이 어떻게 보완돼야 될까? 고객의 본국 또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유치를 하는 국가의 그런 입국 절차가 무엇일까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의 고객들이 앞으로도 나의 그런 고객들일까? 나의 그런 타겟하는 그런 고객층이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더 조사를 해보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국경 폐쇄된 것을 지금 이 그래프상으로 이제 도면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완전 폐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짙은 파란색이었는데요. 2년 후인 오늘날에는 이제 훨씬 더 옅어진 것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입국이 제한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동이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제한이 되거나 허용이 됐을 때는 백신 접종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시를 해야 이제 입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그런 폐쇄 조치들이 없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업계가 재기하기에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적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lesson learne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의료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뉴 노멀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는 것 결국에 이제 고객 유치를 늘릴 때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고객 그리고 보건 인력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또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한다면 막상 다치면 사실 준비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 사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태풍 경보에 대한 것인데요. 이러면서 계속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연락망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메시지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15분 동안 진행을 했던 프레젠테이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얼마든지 제 이메일 주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그런 번호들을 기입해 놨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미카 박사님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팬데믹 정말 모든 산업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달라진 환경 속에서 의료 관광 산업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다음 강연 주제와 연사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카고 대학병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세계 최고의 의료진 또 진료 지원 부서가 힘을 합해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수술들을 해내고요. 또 최첨단 의료 기술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한인 환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의 출범부터 또 외국인 환자 유치에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고 힘써주고 계신 분인데요. 코로나 위기를 병원 국제 프로그램의 기회로라는 주제로 제임스 배 시카고 대학병원 사업개발부서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임스 배 이사님의 강연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카고 대학병원 국제사업부에서 사업개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배영주라고 합니다. 먼저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2022 서울의료관광 국제 트래블마트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저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제가 건강상 이유로 목소리가 좀 잠긴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코비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카고 대학병원이 이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국제사업의 성장 동력으로, 성장 기회로 바꾸었는지 그 경험을 조금이나 나눠보고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시카고 대학병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카고 대학병원은 시카고 대학 부속 병원으로서 시카고 대학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계 유수의 대학 중 하나입니다. 자주 세계 탑10 유니버시티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 병원, 정확하게는 시카고 대학 헬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시카고 메디슨은 5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메디컬 센터에서는 3차 의료기관으로서 가장 최선의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가장 고난이도의 의료 시술을 행하고 있고, 또 저희가 커뮤니티 헬스 앤 하스피털 디비전이 있어서 최근에 잉글스 메모리얼이라는 지역병원을 인수해서 1차, 2차 의료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사 선생님들은 유시카고 메디슨 피지션 그룹에 속해 있으며, 또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 디비전은 시카고 대학에서 가장 큰 디비전으로서 모든 진료과, 모든 기초과학 관련된 과들이 속해 있고 모든 바이오메디컬 관련된 리서치를 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티컬 스쿨 오브 메디슨은 시카고 대학 의대로서 미국 최상위 의대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4개의 병원과 10개의 외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4개의 병원에서는 총 1,300개여 개의 병실을 가지고 있고 모두 1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카고 최초로 독립적인 암병원을 설립하는 것 허가를 받고 지금 건축을 진행하고 있고 외래센터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카고 대학병원의 간단한 전경인데요. 저희 시카고 대학 메디컬 캠퍼스는 아름다운 시카고 남쪽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시카고 대학 캠퍼스 바로 옆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시카고 대학 병원에서 8년 전에 새로 지은 병원 센터 포 케어 앤 디스커버리로 병원 안의 모습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병원의 특색을 말씀드리면, 시카고 대학병원은 연구 중심 병원으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리서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선도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카고 대학 자체가 단일 대학으로서는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제출한 대학이고요. 100명의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12분이 피지올로지 및 메디슨 쪽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병원은 매그닛 레코그나이즈된 병원으로서 간호 엑셀런스 인 너싱 앤 페이션트 케어로 잘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 자체에서 병원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Leapfrog Hospital Safety Grade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모든 22번의 평가를 21번의 평가를 해서 모두 A를 받은 미국 전체 22개 병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페이션 세이프티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병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많은 진료과가 미국 내 최고 베스트 하스피탈로 꼽히고 있고, 미국 전체에서 10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베스트 하스피탈 내셔널 탑50 안에 들어가는 병원은 미국 전체에 24개밖에 없는데요. 저희 시카고 대학병원이 그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카고 대학병원에는 40개가 넘는 진료센터 및 클리닉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센터는 암센터, 장기이식센터, 그리고 심혈관 센터, 뉴로사이언스 센터, 그다음에 정형외과 센터, 그리고 어린이 병원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외국의 환자분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이어서 저희 국제사업부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즈에서는 크게 2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 환자분들에 대한 케어, 두 번째는 해외 협력 사업, 2가지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외국인 환자분들은 매년 75개 이상의 국가에서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매년 저희 시카고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 병원의 의료기술이 세계적으로 잘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장 선진화된, 가장 선도적인 진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에서는 환자분들이 불편함 없이 시카고에 머무르시면서 치료를 받으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재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협력 사업은 이제 글로벌 컨설팅 사업과 글로벌 에듀케이션 센터, 교육 사업 이렇게 2가지를 진행하고 있고, 컨설팅 사업은 외국 저희 파트너 병원들이 의료의 질을 높이거나 병원의 운영의 합리화를 꾀하거나 또는 새로운 병원을 짓거나 새로운 진료 부서를 만들 때 저희가 어드바이저로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 글로벌 에듀케이션 센터에서는 리더십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임상 교육, 그다음에 각종 클리니컬 컨퍼런스,
hospital management training 등의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코비드 19이 어떤 영향을 이런 미국에 있는 병원의 국제 사업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잘 익히 예상하시다시피 미국 병원들도 코비드에 의해서 외국인 환자 숫자가 많이 격감을 했습니다. 큰 타격을 받았고요. 당연히 이제 감염병 문제도 있었고 여행 제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환자가 급감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 자료는 미국 국제의료협회인 유스킵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예, FY19부터 FY21까지 2년 동안 미국을 찾은 외국 환자 숫자가 35% 정도 감소한 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피스컬 이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FY18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의 환자 숫자가 35%가 격감했기 때문에 많은 미국 병원의 인터내셔널 디파트먼트에서 큰 영향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인원의 감축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카고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코비드가 있기 전에는 굉장히 큰 성장세에 있었습니다. FY18부터 19까지 26%의 매출의 신장이 있었고 특히 FY19의 첫 번째 half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FY20 또 half까지 이 1년 동안에 1년 대비해서 57%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바로 코비드가 발생하게 되면서 보시다시피 매달 환자 숫자도 급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환자 수익도 진료 수익도 당연히 급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난국을 타개 나갈지 또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새로운 기회로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스트래티직 리커버리 플랜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코비드 리커버리 플랜의 핵심은 바로 환자분들과 또 환자를 보내주는 리퍼럴 소스와의 트러스트를 리빌딩하는 작업에 가장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일단 환자분들과 또 환자를 보내는 리퍼럴 소스들에게 저희 병원에서의 코비드 대처 상황 그리고 저희 병원의 안전성에 대한 준비 상황들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 환자분들께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저희 우수성들을 계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트레이지에 포커스를 많이 뒀고요. 또 이어서 환자분들이 저희를 찾으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로 버추얼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환자분들과 리퍼럴 소스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포커스를 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이 코비드 사태가 워낙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과 리퍼럴 소스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우선 가장 중점을 뒀습니다. 이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심각해짐에 따라서 저희 메디컬 디렉터가 직접 비디오 녹화를 통해서 저희 시카고 대학병원의 현재 상황 그리고 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저희 대처하는 준비 상황들 그리고 저희 병원의 안전성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비디오를 찍어서 여러 가지 언어의 캡션을 달아서 지속적으로 배포를 하게 되었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병원이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병원으로 리프로그 오거니제이션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들 그리고 코비드와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환자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희 병원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제공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해왔습니다. 또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소셜미디어를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한 소셜미디어 경로를 통해 이런 자료, 이런 커뮤니케이션 컨텐츠를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트위터, 페이스북, 링크드인, 위챗, 웨이보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다양한 언어로 많은 분들에게 지속적인 컨텐츠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나 마케팅에 관련 프로젝트들이 많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들을 전용해서 그동안 저희가 하고 싶었으나 못했던 다양한 마케팅 사업에 또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는 저희가 오래전부터 이 웹사이트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여력이 좀 없었다가 이번에 좀 여유 자금이 생기면서 웹사이트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또 그 안에 컨텐츠 또한 아주 풍성하고 다양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다양한 언어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웹사이트 개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구글 서치나 이런 쪽에서 훨씬 더 많이 검색이 많이 되면서 환자분들의 문의, 그다음에 해외 협력 사업에 대한 문의들이 새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시카고 대학병원 전체적으로 전사적인 노력에서 디지털 헬스가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디지털 헬스는 아주 다양한 플랫폼을 포괄해서 설명하는 거고, 그중에 뭐 텔레메디슨도 있을 것이고, 뭐 버추얼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뭐 페이션 포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텔레메디슨에 관한 얘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자체에서 코비드 사태 이후로 이제 버추얼 케어가 많이 확산이 됐고 좀 보편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치의를 만나러 직접 가는 경우도 충분히 아직까지 있지만 원하면 얼마든지 그 화상으로 주치의와 상담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많이 보편화가 됐고요. 저희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즈에서도 이런 플랫폼에 다양화된 것을 이용해서 외국에 계신 환자분들 그리고 외국에 계신 의사분들과 이제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온라인 세컨 오피니언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컨 오피니언 프로그램에는 뭐 리튼 세컨 오피니언도 있고, 뭐 버추얼 컨설테이션도 있고, 뭐 레디올로지, 패솔로지 리뷰도 있고, 하여튼 온라인으로 저희가 환자분들이 직접 시카고를 방문하지 않으시더라도 1차적인 상담, 1차적인 의견은 온라인 세컨 오피니언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많이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컨 오피니언 서비스에 대한 랜딩 페이지도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FY18부터 FY21까지 3년 동안 그 인터내셔널 온라인 세컨 오피니언 서비스를 이용한 그 숫자가 300%, 즉 3배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의사 선생님들도 화상으로 진료하는 것보다는 직접 환자분들을 만나 뵙는 걸 훨씬 선호했었는데 당연히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낮아지고 모든 저희 의료진에서는 버추얼 케어가 이제 디폴트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적절하게 세컨 오피니언 등 디지털 헬스 서비스를 확대를 하면서 외국의 환자분들 그리고 환자를 보내시는 의료인이나 그다음에 정보 관계자분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FY21 이후로는 코비드 상황이 많이 나아지면서 외국의 환자들이 더 이제 시카고를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세컨 오피니언 그 볼륨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환자를 전원하는 의사 선생님들, 피지션들, 뭐 정보 관계자들, 아니면 인슈런스 컴퍼니들 이런 리퍼링 소스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글로벌 에듀케이션 센터라는 가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온라인으로 버추얼리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코비드가 발생하고 그 첫 번째 해인 FY21에는 저희가 36개의 코스를 2만 명이 넘는 분들께 78개국에 계신 분들께 이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뭐 저희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즈에서 직접 만들어서 제공한 프로그램도 있고, 병원 내에 CME 오피스나 아니면 피지션 릴레이션스 팀과 같이 협력해서 제공한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저희 버추얼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제 예인데요. 중국의 간호 담당자, 간호 리더분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에듀케이션을 6주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클리니컬 웨비나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저희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선도하는 다양한 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담당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외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께 저희 다양한 클리니컬 컨퍼런스 제공한다든지 해외 파트너들과 분들과 협력해서 뭐 임상 클리니컬 컨퍼런스나 아니면 하스피탈 매니지먼트 컨퍼런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코비드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아직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버추얼 인게이지먼트는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직접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교육 웨비나, 페이션 에듀케이션 웨비나를 통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중국 환자분들께 기본적인 건강 세미나를 해주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해주는 그런 세션도 계속 이어가면서 시카고 대학병원의 그 브랜드 레코니션을 계속 높이고 있는 중이고 또 저희 병원에 환자를 보내주는 리퍼링 파트너들과 함께 버추얼 케이스 디스커션 세션을 만들어서 중국 병원들, 중국 의사 선생님들께 직접 그쪽에서 어려워하는 좀 그런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함께 저희 전문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함께 디스커션하는 그런 버추얼 케이스 디스커션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런 리퍼링 소스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또 트러스트를 빌딩하기 위해서 아직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클리니컬 아웃컴 데이터를 모아서 제공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카고 대학병원 잘 알려진 시카고 대학병원이긴 하지만 실제로 외국 환자 유치 사업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 있는 유수의 병원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를 보내는 측에 시카고 대학병원이 얼마나 우수한지, 어떤 면에서 우수한지, 어떻게 우수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가 계속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비드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모든 진료과들과 함께 다양한 클리니컬 아웃컴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예를 보여드린다면 뭐 예를 들어 장기 이식센터에서는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장기 이식 수술 건수는 계속 증가해서 2021년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장기 이식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통계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장 이식의 경우에 미국 전체에서 가장 성공률이 높고 대기 시간이 가장 짧고 트랜스플란트 레이트가 가장 높다는 실제적인 자료를 가지고 시카고 대학병원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암센터의 경우에 인데요. 제가 그 골수 이식 센터의 골수 이식 수술에 대해서 1년 이제 생존율을 다른 병원들과 비교한 자료입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시카고 대학병원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높은 성공률의 수술을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제공하는 등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환자를 보내는 측과 그런 협력 상황 그리고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리커버리 플랜과 그 엑시큐션을 통해 가지고 FY22 지난 1년 동안 저희 시카고 대학병원은 역사상 가장 많은 성장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FY21과 비교해서 1년 동안에 환자 볼륨은 61%가 증가를 했고 또 진료 수익은 150%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찾지 못했다가 아마 다시 많이 유입이 된 그런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된 배경에는 저희가 이런 리커버리 플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환자분들과 리퍼링 소셜들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 다양한 버추얼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결과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이런 성장세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저희 과제일 거고요. 이를 위해서 시장의 다각화,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 시장의 개척, 그리고 새로운 페이어들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의 확대 등의 새로운 넥스트 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카고 대학병원의 제임스 베 이사님 그 강연을 통해서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난국 타개를 위해서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기울였던 여러 가지 환자 유치 전략들, 신규 시장
개척 판로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산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 그 방향성을 한번 엿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 발표 소개하겠습니다. 국가 그리고 지역 간 의료 관광 수요와 비용 비교, 또 의료 관광에 대한 소비자들의 동기와 장애 등의 연구로 국제적인 찬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발표 주제가요. 의료 관광 코로나 기간 동안 병원들의 전략인데요. 발표 맡아주실 연사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리디아 간 교수님입니다. 지금부터 리디아 간 교수님의 발표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핀버크 대학교의 리디아 건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 전염병 동안 병원의 의료 관광 전략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연구의 목적은 의료 관광의 빠른 회복에 기여를 할 만한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의 국가 그리고 병원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는 특히 요르단하고 한국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이 전염병에 의해서 그 결국에 얻은 성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0년만 봤을 때 세계 관광이 74%나 감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21년에도 국제 관광이 4%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의료 관광 시장 또한 그렇게 거의 폐쇄 그리고 국제 여행 금지로 인해서 완전히 정지가 된 상태로 지난 2년간, 3년간을 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성과 패러다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은 그런 결국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문헌들을 제가 인용을 할 것이고요. 저는 사실 행동과 성과에 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이제 의료 서비스 공급자로서 이제 병원들이 취하는 전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전략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팬데믹 기간 이후에 더 빨리 회복을 하는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 측면에서 저는 병원 성과뿐만 아니라 국제 정책 이방가들의 성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 8일 그리고 8월 사이에 이제 한국,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터키 6개의 병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요. 한국과 요르단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에서 11일까지의 치명률을 보시면요. 이제 일단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11% 그리고 요르단 같은 경우 0%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반면에 전체 인구의 거의 87%가 높은 접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완전히 이제 반면에 44% 정도밖에 이제 기록을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두 나라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완전히 봉쇄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 3월하고 4월 사이에 이제 완전 봉쇄를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종양 치료 그리고 정형외과 수술 그리고 IVF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수술을 위해서 요르단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국적을 보면요. 대부분은 중동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수단과 같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치료는 이제 공립병원에서만 감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정부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도중에는 이제 간호사들이 이제 충분치 않았었기 때문에 사립병원까지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료로 코로나를 치료로 하는 그런 몇 개의 병원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하고 클리닉들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일단 그렇게 활용을 했었고요. 요르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라인 설정들을 이제 돕는 병원들을 통해서 환자들을 이송을 하고 그리고 다른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을 시작합니다. 요르단에서 홈케어 간호 서비스 그리고 약 배달 서비스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요르단에서는 이제 불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일부 제약회사들이 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기간 중에 요르단은 원격 진료를 기본적으로는 초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사실 줌이나 화상회의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화나 이메일로 대부분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이제 지금 아몬이라고 지금 알려지는 그런 앱을 결국에 활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안전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률이 높은 지역들을 식별하고 가지 않기를 권고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보건부 웹사이트를 보니까요. 일단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ER하고 ICU들이 공급 부족과 그러면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매우 놀랐고요. 그리고 대중주들을 위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중순까지는 병원들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초 정도에는 요르단은 그런 살람텍이라는 앱을 출시를 했는데요. 결국에 이제 의료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국경지대 이렇게 20개의 사립병원들이 이제 등록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의료 관광업계가 사실 하루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고 싶었고요.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요르단에 오기를 원했으니까 그래서 비자를 원활하게 취득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제 뭐 지불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면 할인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 혜택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국경에 가면 결국에 환자들을 이제 데려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제가 쭉 설명을 했었고요. 요르단의 그런 일일 케이스 그리고 대응령을 각각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란 선 같은 경우에는 대응 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일일 케이스들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지난주까지 이제 최신 기록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선 아래 보통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는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B80.5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변이종이 크게 유행을 할 때 이제 그때는 역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 버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성형, 그다음에 줄기세포 그리고 안티에이징 서비스들을 원하는 고객들이 이제 방문합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등에서 이제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2019년에서 2022년만 봤을 때 이제 전체 의료 서비스의 사용률이 한 10% 감소한 것은 사실 놀랍긴 하죠. 그리고 한 사례 그런 한 병원의 사례만 봐더라도 거의 7개 이상의 그런 환자 입원율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코로나 이제 환자들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했었고요. 그리고 대형 병원에서는 중증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음압이 시설이 있는 그런 병실들로 이제 격리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기술들을 자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정부 사이에 그런 강력한 협력 관계가 이제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원들은 앱을 통해서 이제 입국과 검역 절차 그리고 위치 보고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그런 잠재적 환자들과 이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앱은 사실 한국에서 사용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년층 사이에서도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이제 크나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공지사항들이 여러 언어들로 번역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예약한 환자들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결국에 이 정보들을 받게 됩니다. 자, 한국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올해 3월 말이죠. 아니요. 3월 18일 정도의 그 수치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62만 1,000명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 기록적인 일일 확진자 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시점까지의 사례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쭉 유지를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보시면요. 이제 거의 이제 이전과 그다음에 거의 2021년 10월까지의 그런 수치들을 보시면요. 계속 3,500 정도 계속 유지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620만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치를 계속 유지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층에 이제 특히나 이제 심각한 실업률을 이제 보이고 있었는데요. 2020년 같은 경우는 18.4%, 21년 같은 경우는 19.3% 정도, 그리고 PPE 그런 부족을 다들 모든 국가들을 경험하긴 했습니다만 요르단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생산량을 늘려서 심지어 어느 시점에는 이제 잉여분을 수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봉쇄 기간에서는 이제 혈액은행에서의 혈액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혈액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은 또 잠재적인 그런 환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피크 기간 동안 이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기간 중에 이제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회사들이 이제 국제적인 그런 간호 인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었기 때문에 결국에 은퇴 인력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들은 그런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그런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은 더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을 더욱더 확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월요일에 무료 의료의 날을 열어서 의사들이나 이제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방문을 하고 무료 서비스나 그리고 약을 제공하고 위생 규칙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무료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20년에는 GDP가 1%밖에 감소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는 사실 선전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2021년에는 GDP가 10%나 증가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원격 인료는 지금 한국에서 불법으로 간주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원격 진료를 허용을 해서 그 동안에는 30만 건의 원격 진료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자에 대한 규정들이 이제 그때 완화가 되었었는데요. 지금 의료 비자 같은 경우에는 C3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원래 처리 기간 경우에는 최대 한 3주 정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의료 관광객들이 이제 도착하고 2주간의 그런 격리 기간을 이제 결국에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 결국에는 긴 휴가를 내는 것이 고객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이제 한국 쪽에서는 추적 그리고 개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하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모든 정보들을 추적하거나 그다음에 개인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사용 사례들이 성공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사용이나 개인정보 관리 사용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논란들이 제기가 되면서 결국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정도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의료업계의 브랜드가 더욱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생산된 그런 백신도 나왔고, 그다음에 18세 이상 사람들에게 접종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업적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요르단은 어떻게 보면 엄격한 봉쇄와 그리고 통행 금지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메나 지역, 그러니까 중동 및 그런 북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를 이제 겨냥한 봉쇄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을 제어하고 예방 접종도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정도까지 이제 감염률이 이제 위험도가 낮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편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좀 더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사실 적용한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차이를 결국에 견인하는 것은 의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의 그런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르단과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고무적인 선례들이 많이 보입니다. 살람텍 같은 플랫폼도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 요르단에서는 이제 그 노년층을 처음에 이제 시작한 그런 이제 코로나 예방 무료 접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140명의 만 명에 이르는 난민들을 포용하여 그다음에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년 그리고 20년, 21년 같은 경우에서는 완전 예방 접종률이 이제 결국에는 40%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누적 확진자 수를 봤을 때는 올해 22월 때부터 이제 주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차트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의료 관광 산업이 이제 굉장히 발달된 국가로서 사실 다른 나라들에게 선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누적된 그런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고요. 지금 요르단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통제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를 딱 생각해 보면요. 일단은 추적, 그다음에 검역에 대한 정확한 신속한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령자나 고위험 그런 인구에 초점을 맞춘 그런 백신 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테스트 같은 그런 성공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마스크에 대한 사용을 협조를 이제 결국에 촉구를 하고 그다음에 검역 그리고 감염 예방이 이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잘 통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보급률도 여기서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대가 이제 스마트폰 앱이나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봤을 때 일일 확진 수가 이제 62만 명까지 이제 이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율이 사실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또 굉장히 소수의 국가 중에서 이제 엄격한 그런 봉쇄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그런 몇몇의 소수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백신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배포하는 것이 다른 나라 점점 지연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88%나 높은 예방 접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 위험군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이제 90% 이상을 상회를 한다는 것이 매우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좀 공격적이었던 그런 추적이나 이제 격리의 정책들도 이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두 나라, 한국, 요르단 매우 다 잘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어떻게 이제 민간 병원과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들을 타국들이 사실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선례들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노스캐롤라이나의 민다간 교수님의 강연 발표 들으셨습니다. 한국의 팬데믹 그리고 의료 관광 지형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의 비교 분석을 제공해 주셨는데요. 많은 시사점이 있었던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본 세션의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의료 웰니스 산업 전문가분들 모시고 앞서 발표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다 심도 있게 짚어보는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을 진행해 주실 좌장 그리고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세션을 기획하시고 전 세계 석학분들 저희가 직접 또 초청해 주신 연세대학교 진기남 교수님 온라인으로 참가해 주셨습니다. 좌장으로는요.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좌장으로는요. 현장 진행을 맡아 주실 동서대학교 데니 캐슬러 조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Please take to the stage. Thank you very much. 네, 다음은 패널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굿 메디 코리아의 김도균 대표님, 삼성 서울병원의 김예영 파트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엔데믹 시대의 혼란에 대응하는 전략을 주제로 저희 토론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좌장이신 데니 캐슬러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essor Kessler, the floor is all yours now. Thank you. Hello, I'm Danny Kessler, and I'm going to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스피커들의 세션들을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조 연설에서는요, 기존의 전통적인 치료 방법과 최신의 기술을, 의료 기술을 융합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우리 고객들이자 환자들은 이 과거의 그
트레디셔널한 힐링의 방법이 이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이 높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특히 실제로 고객들이 이런 부분에 호기심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 미카 교수님께서는 이 유행병에서 얼마나 빠르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 유행병에 대해서 이 인증 기관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관해서 흥미롭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배 국장님께서는 시카고 의대 병원에서 이 유행병 중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온라인을 통한 환자들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환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행병 중에 유지했는지 얘기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간 교수님께서는 코로나 상황 중에서 한국과 요르단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비교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살게 된 게 정말 이렇게 운이 좋은 것이다라는 걸 느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한국의 메디컬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렇게 통찰력 많은 발표를 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질의응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분의 연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각각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의 주제는 엔데믹 시대의 혼란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진기남 교수님께 Q&A 진행을 위해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네 분의 연사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네, 마즐라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메디컬 서비스랑 웰니스 서비스를 융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양한 융합의 서비스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병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웰니스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보다도 사실 자신들이 자신의 서비스에 웰니스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부분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나 의료 지역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료와 메디컬 서비스에 대한 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좀 더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주 유관성이 높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병원이나 헬스케어 쪽에서도 이런 융합에 대한 노력을 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다른 분야로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융합을 위해서 배워오도록 먼저 행동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성격상 그런데요.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가게 되는 그 도시의 지역 정부나 지역의 에이전시나 정부가 운영하는 기구가 이러한 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이기도 하고 지역 정부이기 때문에 손님을 직접 받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됐든 관광객이 됐든지 간에 바로 그 지역에 있는 호텔이나 병원에서 머물게 되죠. 하지만 병원이나 호텔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지역 정부가 어떤 거버넌스의 틀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방문을 했을 때 모든 단계와 면면을 다룰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인 거죠. 우리가 병원 메디컬 투어라고 해서 병원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죠. 이 전체 여행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지역에 어떠한 서비스들이 가능한지, 전통은 무엇이고 역사는 무엇이고 기술이나 문화 그리고 의료 서비스 면에서는 어떠한 서비스들이 가능한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또 여러 그 지역에 특화된 부분들을 연결을 하는 거버닝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제대로 다 유기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의 점들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여기 서로 같이 그래서 이런 점수를 모아서 뭔가 양쪽 간에 메디컬하고 웰니스를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사진이나 백서에만 나와 있는 그런 글적인 것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되어 있는 다양한 관계자들을 한데 모아서 협력의 그리고 연결의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웰니스든 호텔 업계든 그리고 메디컬이든지 간에 한 자리에 모을 필요 없이 이러한 특성들을 이해해서 시 정부가 혹은 지역 정부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는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브랜드가 됐던 여러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지역 정부가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도 또 시작이 될 것입니다. 메디컬하고 헬스케어, 웰니스들이 융합이 되고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요소로 들어가는 혁신적인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관련된 사람들이 상황을 다르게 보고 그 니즈와 관점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서 NHTC라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바로 지금 설명한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에 집중되어 있지만 웰니스까지 포함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함으로써 호텔 업계와 또 관련된 여러 시설들이 하나 뭔가 좀 기존과는 다른 그런 서비스와 컨텐츠를 가져오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예를 들어보면요. 바든바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바든바든의 그 지역 정부가 하나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나 트레이닝, 워크숍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시를 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러한 융합 작업을 시작하는 역할을 시 차원이나 지역 정부 차원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역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작점을 열어주고 교량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라는 게 아니라요. 지금 아주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라우디아 미카 박사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관광 시장에 대한 코로나의 여파에 대해서 일단은 분석을 해주셨고요. 결국에 인증 시스템들이 결국에 위생이나 안전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규제들을 더 강화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이런 기준들을 설립을 매우 빠르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병원들과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그런 실사례들을 공유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예시들 그리고 이제 두 국가의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리닉들이 이제 병원까지는 아니었고요. 클리닉들은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들이 그런 클리닉들이 운영을 못하게 이제 닫으면서 결국에는 환자들은 어디에 갈 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클리닉들이 결국에 저희들의 기준들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클리닉들이 이런 기준에 맞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시점에는 이제 그러면 코로나의 그런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이 들어왔을 때 결국에 코로나 환자들과 동선이 최대한 안 겹치게 이렇게 결국에는 다 설립을 했던 그런 좋은 예시가 지금 막 떠오르고요. 그럼 재개를 빨리 이제 가속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의 사례인데요. 국경들이 이제 다시 열리면서 그리고 테모스 쪽에서 이제 사이트에 방문을 하면서 결국에 저희들이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를 이제 관찰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들에서 저희들의 기준들이 이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평상시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그런 도구들이 다 이제 준비가 되었는가. 결국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무엇을 최적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네,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클라우디아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제임스 벤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벤께서는 시카고 대학교 병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회복 계획에 관해서도 어떤 방안들을 세웠는지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회복 같은 경우 많은 병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참가를 하셨는데요. 관심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 또 환자 교육이라든지 외부 그 에이전시들과의 관리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정말 이 유행병 상황에 매우 창의적인 접근을 하셨고 아주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발표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부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웨비나나 온라인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면은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데 있어서 참여를 하는데 어렵진 않으셨는지
되셨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만약 그렇게 설득이 잘 안 됐을 때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그 부분은 아마 그 병원에서 경영 쪽에 계시거나 아니면 해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부분일 거예요. 다 그 마음이 같지 않잖아요. 그 우선순위가 또 다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상 교수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우선순위와 저희 해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좀 다르다 보니까 뭐 당연히 '아 우리는 해외 사업 별로 관심 없고 뭐 그런 교육 사업 관심 없고 난 내 연구에 집중할 거야. 아니면 환자 케어에 집중할 거야.' 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이 계셨죠. 근데 이제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어드레스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코비드 시국에 따라서 그 말씀드린 임상 교수님들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좀 생겼어요. 왜냐하면 병원 자체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경쟁도 워낙 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제 과거에는 '내 연구에만 집중하고 내가 새로운 의료 기술을 만들면은 나의 역할은 다 한 거야.'라는 의식이 강하다가 이제 이런 경쟁이 더 심화되고 또 경영상의 문제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일단 환자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은 그 리퍼럴 파트너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대부분이 인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여도는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태고 그리고 과거에 인제 특히 뭐 온라인 세컨 오피니언이나 이제 화상 진료 뭐 버추얼 그 컨설테이션 같은 거는 절대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또 코비드라는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 스마트폰 쓰듯이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라는 인식이 생겨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는 굉장히 많이 쉬워졌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뭐 교육 사업을 하든 뭐 미팅을 어레인지를 하든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이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런 뭐 교육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이 되면 거의 교수님들은 다 참여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들을 많이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어 시카고 대학병원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인제 좀 어려운 수술들, 어려운 케이스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하고 인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케이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면 당연히 참여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어필을 하고요. 그게 첫 번째 하나의 그 방법이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일반적인 교육 사업을 할 때는 실제로 그 페이를 받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그 부분이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인제 일정 부분의 저희 레비뉴를 진료과에다가 쉐어를 하게끔 그 policy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개인의 어떤 수익이 되지 않더라도 본인의 리서치 펀드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아니면 디파트먼트의 작업으로 쓴다든지 하는 그런 베네핏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쪼끔이나마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고 또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뭐 교수님께 직접 연결하기보다는 각 진료 주임과장님하고 먼저 상의를 통해 가지고 의향을 먼저 여쭤보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이 정도 레비뉴가 생길 거고 이런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 주임 교수님이 동의하시게 되면은 흔쾌히 전차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쪼금의 베네핏 그리고 어떤 본인들의 레퓨테이션을 글로벌하게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코비드 시국을 지나면서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아주 참여가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Thank you, James. Now, I will ask 네, 감사합니다. 리디아 간 교수님께 일단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하고 요르단이 각각 코로나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병원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 한국 쪽이 어떻게 또 외국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보였었는가에 대해서 더욱더 긴밀하게 알 수 있는 값진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 입장에서 메시지를 개발을 할 때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병원들이 결국에 해외의 고객들을 유치를 할 때 어떤 강점들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메시지를 어떤 거를 강조를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결국에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결국에 그런 해외 그런 고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이제 전달을 하는 것 그리고 어필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음. 마케팅의 이론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개념을 혹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결국에 일률 보편적인 해답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하나의 그런 방책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고객들 중국 그다음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랍 권의 국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몽골 그리고 카자흐스탄 등의 그런 이제 그리고 뭐 중남 그 여러 가지 이제 워낙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고객들을 위한 그런 이제 맞춤형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요르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겨냥하는 국가를 위해서 결국에 브로슈어도 결국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이제 그런 브로슈어 마케팅도 다 이제 메시지들이 바뀝니다. 이제 번역할 뿐만 아니라 그 문화권에 맞는 그리고 그 고객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권의 그런 메시지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강조를 하는 그런 치료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 고객들을 상대로 했을 때 일단은 한국에 방문하는 목적은 주로 뭐 이제 성형외과 수술들이 사실은 가장 인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일반화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그런 이제 미용 시술을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를 생각했을 때 이제 그들은 결과물들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브로셔를 보여줄 때 그리고 이미지를 넣을 때도 이렇게 before and after로 이제 보여주는 것 그리고 당연히 이제 중국어로 이제 써야 되긴 하고요. 그리고 이런 미용 시술들 그리고 수술들이 뭐 얼굴이나 이제 몸 성형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공률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가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것도 워낙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몇 %다. 그래서 뭐 이제 라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몇 %의 성공률이 나오는가를 사실 강조하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싱가포르의 그런 안과 그런 클리닉들을 보면 언제나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라식이나 그런 안과 시술 같은 경우에는 뭐 99%의 그런 성공률을 나타낸다. 이렇게 언제나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고객들을 겨냥을 할 때 성공률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가격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수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뭐 가성비 있는 시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물의 그런 품질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자 중동 고객들은 완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고객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병원을 갔을 때 터키에서 이제 그런 병원들의 그런 사례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중동 지역의 고객들 같은 경우는 애메니티들을 이제 굉장히 고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건물의 외관 어떤 뭐 브랜드의 그런 가구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재를 활용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진을 이제 실을 때도 이제 외관이 이제 굉장히 으리으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5 성급에서 사용할 만한 애미니티 브랜드들을 이제 결국에 사용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미지에 담는 것이 사실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기도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할랄 음식이나 아니면 중동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맞춤 음식을 케이터링을 제공을 하고 있는다. 이런 이렇게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랍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스태프가 있다는 것. 이제 언어적인 그런 이제 셀링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 기술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RI 그다음에 이제 뭐 로봇 수술 같은 것을 제공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꼭 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브로셔를 만들 때 그 문화권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 메시지를 반드시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러시아 고객들 그리고 다른 국적들을 봤을 때 결국에 어느 시술을 위해서 한국에 방문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대답이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리디아 박사님. 지금 답변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지금 데니 좌장님께 마이크를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엔데믹 기간에서 이렇게 혼란에 대처하기를 패널들과 이제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병원의 이제 김예영 파트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연사들의 발표를 듣고 어떤 점들이 흥미로웠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인상 깊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모든 연사님들께 그리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프레젠테이션들이 깊이 감명 깊었습니다.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어떤 정책들을 수행했는가가 사실 감이 놀라웠고요. 한국 병원들이 또 배울 점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환자들과 연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계속 시행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민간하고 공공 분야 그리고 이제 고객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이제 부각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대응책들을 봤을 때 사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중요한데요. 삼성병원에서도 사실 인도네시아의 환자들에게 이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런 규제들 그리고 격리 기간이 계속 어떻게 바뀌는가에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뭐 사실 홈페이지, 이메일 그리고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의 채널들을 다양하게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도네시아의 그런 고객들이 코로나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오실 때 이제 놀라지 않게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각각 국가들이 사실 선택했던 그런 이제 전략들 그리고 대응책들을 보면요. 사실 얼마나 혁신적인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렇게도 해결을 할 수 있을구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디아 간 교수님의 그런 발표를 들으면서 코로나가 결국에는 디지털 혁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들의 개발이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원격 진료 그리고 온라인 그런 플랫폼 그리고 이제 약 배달 같은 이런 서비스들을 가속화시켰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혁신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삼성병원 또한 어떻게 보면 다음 시대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디지털 혁신에도 이바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격 진료를 2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저희 이제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이제 계속 팔로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격 진료를 받는 것이 사실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신 그리고 발전이 사실 우리 업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의료도 앞으로는 정말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김도균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컨시어지 서비스를 해외 국제 환자들에게 제공해 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메디컬 서비스와 웰니스 서비스를 이제 라즐러 교수님께서 융합하는 것에 관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흥미로운 그런 의견이었고 저희가 업무하는 데서도 굉장히 시밀러한 부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긍정적이고 만족하면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의료적, 비의료적 서비스가 유기적이고 통합돼서 환자에게 제공이 되어야 되고요. 문제는 근데 이것은 의료기관에서만 여태까지 제공되기를 바랬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을 찾는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 특화된 메디컬 컨시어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중증 환자들이 우리 회사를 통해서 서울 아산병원을 찾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암 환자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의료적 처치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의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의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의료적 그리고 우리의 비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 캐타라는 우리나라 요번에 코비드 19 이후에 만들어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이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전에 환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저희는 현지의 의료기관 안에서 현재 의사가 현지 환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국의 의사와 함께 그들을 위해서 사전부터 상담을 진행하는 텔레메디신 서비스를 작년부터 구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분에 대한 요구도는 굉장히 강력한 사항입니다. 환자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서 의료기관과 그리고 저희 같은 메디컬 컨시어지 회사가 같이 한 팀이 돼서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엔 매우 디테일한 세부 사항까지 나눠지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들으시게 되면 와 저런 서비스까지 제공을 한단 말이야. 정말 놀라운데 근데 내가 그 회사 직원이라면 아마 하기 어려울 거야. 다만 내가 환자라면 저 서비스는 반드시 받고 싶어 라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증 환자는 한국에 와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5년 동안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코비드 19 이후에 많은 국제 의료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인정을 하셨고 그들의 병원에 도입하려는 요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웰리스가 단순히 요가 혹은 뭐 메디테이션 같은 요소로서의 설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증 환자 혹은 경증 환자 아니면 건강검진 환자 등 모든 환자들이 느끼고 싶어하는 만족감 그것이 궁극적으로 각 개별 환자의 개인적인 웰리스라는 개념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의 관점을 강조하신 라즐로 푸치코 대표님의 Convergence of Medical and Wellness라는 부분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Mr. Kim. You make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주 흥미로운 점을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2022 서울 의료관광 국제 포럼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국제 포럼을 가능케 해주신 진계남 교수님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데니 캐슬로 교수님, 김도균 대표님, 김예영 파트장님 정말 깊은 해안 나누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엔데믹 시대 혼란에 대응하는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서울 의료관광 국제 포럼 이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나왔던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팬데믹을 극복하고요. 세계가 주목하는 의료 관광 중심지로 성장하는 서울을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진행했던 국제 포럼은 공식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